제가 처음 느꼈던 이상 징후는 혼자서 신발을 신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도 하고 TV에서 본 무릎 스트레칭을 따라하며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도왔던 저였지만 정작 제 자신의 노후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하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병 하나가 모든 계획을 바꿔 놓았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어려웠고 계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이건 임시일 뿐이야. 조금만 있다가 다시 나가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민수의 집에 들어간 첫날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며느리 미영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밝게 인사하던 그녀가 점점 무표정해지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던져 놓듯이 어머니, 저녁은 여기 있으니 알아서 챙겨 드세요라고. 말하던 날, 제 손에 들린 밥그릇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가려다 우연히 들은 미영의 전화통화. 엄마, 나 너무 답답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 분위기 완전 바뀌었어.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요즘엔 좋은 데도 많더라고.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하잖아. 그 순간 저는 제 존재가 하나의 일시적인 불편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처음부터 요양원이라는 해답을 염두에 두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머릿속이 얼어붙은 채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30년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제가 정작 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자식 믿고 집 넘겨줬다가 지금은 요양원에서 명절에도 안 와. 평생 자식 키운 쟤밖에 없는데 왜 짐짝처럼 떠넘겨지냐고.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들과는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그분들의 고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도 있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커버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상담했던 요양원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시설, 정해진 시간표, 주 1회 면회 외형은 호텔 같지만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가는 그곳의 어르신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느낌. 나는 짐일까? 내가 바라는 삶은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요양원 안 가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제게 선택지를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미영은 식탁을 정리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냥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며칠 후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지영이 집으로 좀 가 있을까 해. 너희 집도 좁고 미영이도 불편할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지영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 반응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임시 체류자의 시간일 뿐이라는 걸. 작은 딸 지영이의 집은 신혼집답게 아늑했고 딸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방 한켠엔 제가 머물 수 있도록 깨끗한 이불과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거실엔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 쿠션이 놓여 있었죠. 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 있어서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챙겨 드세요. 엄마, 내일은 준호랑 약속 있어서 늦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점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위 준호의 눈빛이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을 줄였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밤 제 방문 너머로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우리 집도 좁은데. 그럼 어쩌라고. 몸이 아프시잖아. 당장 내보낼 순 없잖아. 오빠도 요양원 알아봤다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잖아. 그 대화를 듣고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서서히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가족이 필요해서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구나. 다음 날 지영이 아침밥을 차리며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양원 몇 군데 더 알아봤대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지영아, 엄마는 요양원 가고 싶지 않아. 거긴 엄마한테 감옥 같아. 지영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수도 지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은 결국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도 오래 머물 수 없겠다고. 제 존재가 또다시 눈치가 될 바엔 차라리 다시 혼자가 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집으로 갈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 마세요, 엄마.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보여. 그 말에 지영이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위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요양원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잘 지내세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나도 그분들처럼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구나. 며칠 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한 번만 가보세요. 견학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제게는 마지막 설득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쿵 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흐름에 떠밀리듯 요양원으로 들어간다면 제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의 구조 속에서 저는 수많은 노인들처럼 돌봄은 받지만 외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적어뒀던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과의 상담 끝에 메모했던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을 포기하지 말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라는 걸.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제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공간이고 제 인생의 대부분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무릎은 아직 불편했고 집안일은 엄두가 나지 않았으며 간단한 동작 하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의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제겐 컸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살기 어렵다는 건 자명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는 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낮 시간만요. 밤에는 어떻게든 혼자 버텨보겠습니다.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월 2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국민연금은 월 180만 원. 간병비만으로도 적자였습니다.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조차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문제, 사생활 침해, 불편한 대화, 어색한 침묵들. 어느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삶인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하는 삶이어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을 간신히 움직이며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도착한 그곳에서 예전에 함께 일하던 정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네,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회복이 쉽지 않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 소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설계됐어요. 월 임대료가 18만 원 수준이고 무장애 설계의 생활지원사도 주 23회 방문해드려요. 말 그대로 혼자 살되 완전히 혼자는 아닌 삶.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장치가 있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살기 좋게 설계됐고 위급시를 대비한 비상벨, 손잡이, 저상 싱크대 등이 갖춰져 있다는 설명에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청해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김 선생님은 사회복지 경력이 오래되셔서 사회기여자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가능성 높아요. 그날 저는 즉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세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영은 민지 대학 등록금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세금은 우리가 관리할까? 그 순간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재정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겠다. 내 인생의 핸들은 끝까지 내가 쥐겠다. 전세금은 제 명의였고 계좌도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가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 이체를 해지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제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치 제 인생의 조타를 다시 손에 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입주 심사에 통과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선택한 삶의 시작점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내가 결정했고 내 돈으로 준비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렸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어머니 복지주택이 안전할까요? 요양원이 낫지 않으세요? 아니 민수야. 엄마는 감시받는 돌봄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해. 그럼 전세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고 지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내 선택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입주 확정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이건 너의 인생이야. 늦지 않았어. 그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커튼, 긁힌 장롱, 오래된 전자레인지.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나의 것이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걸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양보해 왔습니다. 엄마니까, 보호자니까, 어른이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내 옷 한 벌, 내 여행 한 번, 내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즐기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쌓여온 시간이 30년, 40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주연이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서류와 복지주택 입주 일정, 이삿짐 목록까지 모두 정리된 문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치였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괜찮겠어요? 응. 혼자라서 더 괜찮을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엄마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괜찮아.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는 거잖니.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거야. 그 순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전세금은? 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이야.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이 복잡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없는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사 날이 다가오자 저는 짐을 줄였습니다. 남줄 물건, 버릴 물건, 가져갈 물건을 차분히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정돈되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결국 가져갈 것은 작은 냄비 몇 개, 추억이 담긴 액자, 그리고 아직 절반도 채 안 쓴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이삿짐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잘 있었니 내 지난 날들아. 이제 나 새로 시작하러 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갈게요.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전세금 얘기만 안 꺼내면 언제든 환영이야. 모두가 웃었고 공기 중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내린 이 결단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비로소 저는 진짜로 나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의존도 아닌 고립도 아닌 온전한 자립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첫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방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낮은 싱크대, 미끄럼 방지 바닥, 화장실 안전바와 비상벨,
그 실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무엇보다 좋았던 건 내가 선택한 공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빨리 안정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주 2회에서 3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간단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틈 없이 복지주택 곳곳엔 비슷한 삶의 궤적을 걸어온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공원 산책 같이 가요. 오늘은 김치 담그는 모임 있대요. 같이 해요. 옆집 박 할머니, 위층 조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마트에 다녀오고 작은 공원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이웃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고 늙어간다는 외로움은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동지애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TV를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느긋하게 먹으며 낮잠을 자던 밤에 산책을 하던 내 삶의 리듬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매주 한 번 단지 내 도서관에서 노인 상담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자꾸 요양원 얘기를 꺼내서 선생님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다시 용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영과 민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틈틈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민수는 3달 만에 화분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네. 그래, 너희도 나이 들면 이런 데 하나 알아둬. 엄마 그날 우리가 많이 미안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괜찮아. 저는 이제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테고 그들 나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이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인생입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저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고 이웃들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며 소소한 웃음을 나눕니다. 어쩌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면 복지관 건강센터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1~2번 찾아옵니다. 전엔 그 횟수에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거리가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의존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람다운 삶,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자식들한테 더 민폐 끼치기 싫은데. 돈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독립이야. 그런 생각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혹시 제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작은 용기를 느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 친구,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와 준비된 선택지를 함께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노후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당신의 자부심이 되도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